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재직 중이고요. 그 구술서사가 전공입니다. 저희 인문학 쪽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 그 단편화된 데이터나 통계 수치보다 혹은 그게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토론문에 보니까 이제 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회복, 보상, 뭐 재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러티브 없이 논의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도 발표를 맡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제 전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달라는 요청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발표문이 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자료집이 다 없으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발표문은 각자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인용된 구술 자료들도 오늘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것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전체 5분의 인터뷰이들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중에 특히 3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3분의 인터뷰는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 각자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진행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이 발표 자리에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언급드리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원초적 폭력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라는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억압할 수 있는 혹은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물리적인 장치들과 폭력적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법적인 걸로 포장하거나 혹은 강제적인 것을 마치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 기제들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폭력적인 시스템들을 동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최소한의 요건,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조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헌상에서도 그런 것들 다시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최상위 고위법으로 그걸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조차도 우리가 그 계속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합법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징집은 말 그대로 이미 징집이란 말 안에 저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이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군사 인력을 충원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발휘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강제 징집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고 있는데 제 포괄적 문제의식은 저는 아직 이 사건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가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징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까 그 윤병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요원, 그러니까 군사적 인원과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애초에 처음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세력을 와해시키거나 그 역량을 해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1980년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1960년대 중반부터 해서 특히 1996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기까지 쭉 진행됐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됐던 기관도 군 부대 시설이나 국방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학 당국,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징집이 된 사례들도 있던데 문교부, 병무청, 그리고 뭐 국방부 각 기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대학 당국들이 직접 협력해서 했던 일이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73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강제징집이라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꽤 많은 분들에게 강제징집 얘기를 하면 알지, 그 군사정권 때 강제로 군대 끌려갔던 일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강제징집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강제징집이라는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건은 도대체 뭐고 또 그것은 당사자에 입에서 직접 발언된 것들이었던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회라면 다 성인 남자가 군대 가지. 그러니까 군대를 좀 일찍 다녀온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직자들은 어쨌든 한번 프락치 공작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염된 존재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여전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4쪽을 보시면 국가폭력 사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이에요.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세밀한 정보와 기록을 모두 찾아내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긴 시간을 두고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어쩌면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있는 태도 혹은 그 알매 대상이 되는 사건을 설명하는 앙상한 몇 가지 서사가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 전체를 뒤덮은 상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강제징집은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어쩌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세상에 알려진 강제징집의 서사는 빈약하고 그것은 경험한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바로 그 빈약한 서사가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작은 말문을 여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봉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한 사회적 조건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겪었던 일들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무의식적 보상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거나 혹은 그 일의 경험 자체에서 왔던 굴복했던 기억, 무기력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수많은 사람이 80년대 고생했는데 난 그래도 살아 돌아왔는데 라는 감각들이 이런 기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문에서는 77쪽입니다. 1980년대 20대를 보내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흔히 86세대라 불리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근의 탄핵 국면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지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당시를 재현하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최근 한국 사회 담론장을 주도하는 여러 서사들에서 한국 사회 위기 국면마다 나타나 결집된 형태의 운동으로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한 그들의 성공적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론장을 뒤덮은 이런 86의 서사들 사이에서 상처있고 깨지고 무너졌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술 인터뷰에 응했던 일은 대부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독립운동가들처럼 버티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포에 짓눌린 무기력감이나 패배감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이들의 말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문을 닫기 이전에 이들은 당시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언어로 사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 트라우마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엄중한 것이기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는 무의식의 보상이 만들어낸 망각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망각으로 말하기엔 그 기억이 아주 작은 틈새로 빠져나올까 정정긍긍하며 물샐 틈 없이 막아낸 완벽한 봉인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분노와 슬픔을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수용되고 인지되지 않은 감정들이 억눌린 채 강제징집 피해 생존자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그 힘을 불려가는 동안 이들은 한편으로 성공한 86의 서사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내면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인되어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증상들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했습니다. 공포를 느낀 경험조차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으며 고문을 당한 일조차 자신의 잘못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78쪽 첫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이물질처럼 몸에 각인된 폭력의 경험은 영웅적 서사의 표면을 뚫고 자기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기억을 손상된 형태로 보존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나 슬픔은 부끄러운 것이 되며 자기에 의해 수용되고 승인되지 않은 감정들이 대상화되고 물화된 채 비체화됩니다. 스스로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감정들이 부유하며 인지되지 못한 패배감, 억눌린 분노와 만날 때 폭력의 상흔이 만들어낸 증상은 해석되지 못한 채 분절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79쪽 가시겠습니다. 구술자 실씨는 2024년 초에 이르러서야 처음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곧 PTSD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 진단과 함께 여러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상처받았던 가족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고 이 증상을 스스로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세상이 평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그 자신에 의해서조차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채 파편화된 증상으로만 그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족을 떠올린 다음 생각한 이들은 자신의 진술서에 이름이 기재됨으로써 자신의 옆방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해야 했던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만에 처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는 오래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 모두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40여 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말이었는데 이 말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것은 그가 이 기억조차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1쪽 가시겠습니다. 구술자 A씨의 경우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본인은 강제징집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본인보다 피해가 큰 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매끄러운 언어와 세련된 매너로 아주 본인의 삶을 여러 번 성찰해 보신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쭉 이렇게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한 몇 달, 두 달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닫힌 철문을 등 뒤로 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18세의 당시의 자신을 떠올리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굴복했던,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덤벼보지도 못하고 굴복했던 자신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로를 처음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81쪽 보시면 그 이후에 구술자 A씨의 말은 때때로 흩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사이 감정이 올라와 그는 말하기를 멈춰야 했고 그 이야기는 처음에 매끄러움을 잃은 대신 풍부한 감정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시면서 암살이란 영화의 대사를 이제 종종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자 배우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 구술자께서는 본인과 본인의 동료들이 그 봉인된 기억과 오래된 침묵 속에서 여전히 그 시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갇혀 있음이 매우 슬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집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보안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20대 남자애들처럼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 혹은 어떤 그 시간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면들을 볼 때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저의 질문은 이 갇혀있는, 다시 말해서 특정 상처에 갇혀서 미래를 전망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적 기억의 보존이 망각과 침묵을 조장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기억의 정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서 이 기억을 함께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해방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 그리고 그 청취를 통해서 끌어올려진 단수의 서사가 아닌 무수한 복수의 의지적 서사들 그리고 그 서사를 공유하고 보존하는 기억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것입니다. 3번은 아까 강도현 박사님 발표문에서도 이제 정체성의 혼란 무간도 영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강집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개미를 떠올렸던 이유가 갑자기 본인이 생활하던 공간,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들어 올려져서 새로운 장소로 이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멀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사회적 장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사회적 장소를 갖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회적 장소를 박탈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이 강집의 피해 생존자들은 선택해야 했을 것인데 이 사회적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장소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되게 강박적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서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집 당한 후, 그다음에 고문 피해를 입은 후에도 우수병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계속해서 전역 후에 현장으로 나가서 내가 어떤 운동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 내가 특히나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과 자존이 무너진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인간인가, 자기 정체를 입증하고 자기 장소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조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20대 혹은 10대 후반의 이 청년들이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던가.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이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도현 박사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내가 살아온 길 같은 글을 이제 끊임없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랑 인터뷰하셨던 한 분은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릴 정도의 글을 이제 분실에 끌려간 동안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글이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자고 앞에는 불빛 쏜 서치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 쓰면 조금 잘못 써도 맞고 내가 조금 다르게 쓰면 추궁을 당해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極도로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금의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본인이 살아온 생애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문 피해를 얘기할 때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강박을 갖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폭력들이 대체로 이제 인간의 존엄을 공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혹은 뭐 그냥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인격을 혹은 자기의 개별화된 특성을 혹은 인간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서 살아남아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남아온 후에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 게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적 장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해서 전환하고 살아나오기에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장소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87쪽 사장 이야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폭력이 지속된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상처가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폭력 자체가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피해자인 것만이 아니라 생존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나온 과정의 노력과 그 노력이 갖고 있는 자긍의 지점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문 피해 얘기하신 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최근에 이제 조난 자료를 보니까 제대 후에도 만났던 사람인데 조난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이른바 망원이었던 거죠. 본인에 대한 메일의 보고서를 감시 감독에 내어 썼던 거.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문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6시가 되면 퇴근 시간이 되면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퇴근할 때 했는데 치킨 사갈까 이런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을 지켜볼 때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한 번씩 잘해주면 아, 이 사람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사람에게 존경과 경애를 갖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구술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선생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고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지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시고 리트러시 역량이 되시지만 진술서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좌절하셔서 관계를 맺지 못하셔서 고립된 상태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 86의 서사 이면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하셨던 분도 30여 년 동안 정신병을 알아오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저는 옆에 강도현 박사님 계시지만 많은 흔한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스스로 회복하셨고 회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시다거나 이제 이런 분이 제가 인터뷰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랑 이제 만나면 매번
생활에서 새롭게 성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을 보게 됐고,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고, 새로운 요리를 하게 됐고, 어머님이랑 사시다가 이제 혼자 사시게 돼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자기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는 과정의 기쁨, 그 생활의 성취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네,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의 지속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구술했던 분들 재판을 다 갔었거든요. 근데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도 국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재판의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은 폭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청취하지도 않고 말을 다 끊고 예를 들면 고문의 피해로 환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냄새를 맡았냐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재판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강제징집 3천만 원, 강제징집에 녹화선도 공작 피해가 있으면 6천만 원, 거기에 소년병이거나 이러면 9천만 원, 고문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말하면서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하는 그 재판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제징집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거나 지금 이 강제징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실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저는 국가폭력에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터뷰하셨던 분 한 분이 변호인 영화 보시면서 고문 피해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너를 고문한 것은 국가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어떤가? 국가는 도처에 있고 모든 곳에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현재도 지속되고 심지어는 내가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국가가 나를 고문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국가폭력을 논의하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침묵은 대부분 폭력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침묵에 이 강제징집 관련된 침묵에는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 기억을 봉인하거나 말문을 막은 폭력에 동참하거나 부역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결론에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과거는 청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 속에서 보존돼야 하고 진실은 화해를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이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억으로 보존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